안녕하세요. 일생이 고달픈 30대 후반 은행원입니다. 취업만 성공하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인생이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체감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답니다. 인생은 나만 잘한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은 제가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바로 제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이 억울한 일에 휘말리면서 저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을 이겨낸 상태예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는데 힘든 내색이 저한테 느껴져요. 지금도 저는 남편이 서울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했다면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원래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보다 2살 연하인 남편은 나이와 다르게 저보다 더 생각이 성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면서 제가 오히려 배웠던 점이 많았어요. 은행에서 일하던 저는 갑작스런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았죠.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은행 마감 시간 이후부터가 진짜 업무 시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이 많은 편이었어요. 일이 끝나고 나면 늘 지칠 대로 지친 목소리로 남편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진짜 힘들었어. 특히 오늘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것도 많고 안내할 것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나 목소리 좀 잠긴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목소리가 좀 힘든 것 같네. 그래도 어르신들은 잘 안내해줘서 고마우셨을 거야. 스마트폰을 볼 줄 모르시니까 은행원들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뿌듯하지 않아? 오, 생각의 전환인데? 난 그저 일이라고만 생각해서 힘든가 봐. 에이, 원래 일은 다 힘들지. 힘들다고 생각하면 계속 힘들기만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봐. 난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 긍정적이고 성실한 남편은 부정적인 제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힘들고 지루했던 은행 일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었답니다. 연애 기간이 3년이나 되다 보니까 양가 어른들을 몇 번 뵙기도 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저는 남편이 시부모님께 하는 모습을 보고 더 확고하게 결혼을 결심하기도 했답니다. 결혼 전에 남자들이 친어머니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한테 잘하는 남자가 나중에 결혼해서도 잘 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굳게 믿었던 남편이 어머님께 자상하게 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답니다. 결혼 준비를 앞두고 시댁 식구들과 밥을 먹었던 날이었죠. 그때 남편이 어머님을 보면서 자상하게 물었어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가디건이라도 챙겨오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깜빡했네. 이런 건 아버지가 좀 챙겨주시면 좋을 텐데. 그쵸? 엄마 추우시면 제 겉옷이라도 걸치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걱정해줘서 내가 아주 무병장수하겠어. 어머님은 그때 남편의 말에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님이 호탕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말하셨습니다. 저러니까 네 엄마가 남편보다 아들이 더 낫다고 하는 거야. 내가 오늘도 아들한테 완전히 졌어. 아버님의 장난스러운 말에 남편은 맞장구를 치면서 대답했어요. 저 보셨죠? 아버지 좀 더 분발하셔야겠어요. 그래, 내가 말려내. 아들한테 질 수 없지. 다음에는 내가 다 챙길게. 두 사람의 대화에 그 자리에 있던 식구들이 모두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소박하지만 화목한 분위기의 시댁이 저는 참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꼴이 나는 과정에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죠.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 결혼을 축하해줬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잘 살 거라면서 덕담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웃고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벼랑간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후 행복한 신혼을 즐기던 저와 남편한테 불행이 닥쳤던 건 결혼 1년 만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던 저녁에 남편한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울렸죠.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님이었고 놀라셨는지 더듬거리는 말투로 남편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영아나, 지금 아버지가 아버지가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네? 진정하고 말씀해 보세요. 어떡하니? 네 아버지가 갑자기 구토하면서 쓰러지길래 구급차 타고 병원 응급실로 왔어. 검사 결과 기다리는데 엄마 너무 무서워. 네? 아버지가요? 지금 어디 병원에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길래 옆에서 무슨 전화냐면서 캐물었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은 응급실에서 아버님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다가 겁이 나서 남편한테 전화하셨던 겁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시부모 고향 근처 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어머님을 보게 됐죠. 남편은 어머님을 보자마자 안아드리면서 물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어떡하니? 네 아버지 뇌출혈이래. 어떡해? 수술 동의서 받고 지금 수술 들어갔는데 괜찮겠지? 아니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 강하신 분이잖아요. 엄마 괜찮아요. 다 내 탓이야. 아침부터 머리 아프다고 할 때 병원에 같이 갔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두통약만 줬어. 내 탓이야. 바보 같은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짓을 했을까. 병원에 가보라고 할 걸. 그랬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어머님은 자책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목소리에 옆에서 듣는 사람마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날벼락 같았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은 부디 아버님이 수술을 잘 받으시고 이겨내길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인고 부부였던 만큼 얼른 아버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어요. 하지만 하늘은 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는 걸까요? 온 가족이 그렇게 빌고 빌었지만 끝내 아버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을 전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까지 하셨어요. 어제까지도 곁에 있던 아버님이 허망하게 떠난 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남편과 시동생은 기절한 어머님을 챙기면서 빈소까지 차리느라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겨우 빈소가 차려졌고 어머님도 정신을 차리시고 아버님 장례식장까지 겨우 오셨죠. 그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어머님의 울음소리에 같이 울었어요. 어머님은 눈물도 닦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버리면 나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 내가 어떻게 살아. 다 내 탓이야. 당신 이렇게 만든 사람 나야. 그러니까 나도 데려가. 제발 나도 같이 데려가줘. 어머님의 오열하는 울음소리에 남편이 부둥켜 안고 달래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오열은 멈출 줄을 몰랐죠. 그러다 어머님이 탈진 증상을 보이시길래 시동생이 급하게 생수를 챙겨와서 어머님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엄마 탓 아니에요. 그래도 엄만 끝까지 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진 엄마 탓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네 엄마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지. 차라리 내 숨통을 끊어가세요.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던 어머님은 가슴을 치면서 우셨어요. 저는 빈소에서 어머님을 챙기고 손님까지 맞이하면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친정 부모님도 조문을 오셔서 슬픔을 같이 했어요.
친정엄마는 지쳐서 멍해진 어머님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사돈, 끼니는 챙기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안 사돈, 저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남편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옆에서 밥 먹고 잠도 자던 사람이 저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 팔자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안사돈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 중에 누가 안사돈을 탓하겠어요. 힘드시겠지만 마음 좀 추스르세요. 친정엄마는 계속해서 본인을 자책하던 어머님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날 조문하러 왔다가 하루 종일 어머님 곁에서 손을 잡아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던 건 생전에 아버님이 좋은 분이셔서 조문객이 많았다는 거예요. 조문 오는 분들도 하나같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부부였는데 아내만 두고 편히 가겠나. 안타까워서 어째. 아유, 이렇게 가기 너무 안타까운 사람인데. 생전에 아버님을 기억하는 분들은 입을 모아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두 분만 살고 계셨죠. 그래서 고향 근처 차려진 빈소에 오래 알고 지낸 조문객들이 많았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혼자 남은 어머님을 엄청 안타까워했어요. 제가 봐도 어머님은 위태롭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후 장례가 끝나고 납골당에 아버님을 모셔드렸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더군요. 저랑 같이 서울로 가요. 혼자서 집에 어떻게 계시러 그러세요? 아니야, 난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물건도 정리해야 되고 아직 실감도 안 나서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혼자 고향집에 두고 어떻게 서울로 가요? 괜찮어. 네 엄마 끄떡없어. 어서 가. 어머님은 끝까지 남편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제가 봐도 어머님은 힘들어 보이셨는데 서울로 가자는 제안을 계속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고향에 둔 채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죠. 시동생은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아서 고향에 어머님과 있을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 어머님을 챙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몸만 서울이었지 정신은 고향에 계신 어머님 걱정뿐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 길이 막혀도 꼭 어머님이 혼자 계신 집으로 갔었죠. 저도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돼서 남편과 같이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온 시댁은 처참했습니다. 아예 식사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전 깜짝 놀라 어머님을 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식사도 안 하시는 거예요? 냉장고도 그렇고 밥통에 밥이 누렇게 떴어요. 내가 밥을 먹어서 뭐하니? 혼자 먹으려니까 밥이고 뭐고 아주 돌 삼키는 것 같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어머님,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정말 왜 그러세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어머님이 너무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어머님을 뵙고 다시 서울로 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롭던 어머님은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남편한테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죠. 그 전화를 받고 남편은 깜짝 놀라서 소리까지 쳤습니다. 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예, 제가 보호자입니다. 지금 갈게요. 어머니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전 어머님이 쓰러졌다는 전화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을 보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일단 내가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가서 전화할게. 남편은 회사에 급하게 연차를 내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아서 초조하게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은 지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아무래도 나 당분간 여기서 출퇴근해야 될 것 같아.
뭐? 충청북도에서 서울까지 3시간은 걸릴 텐데 어떻게 오려고? 어머니 많이 안 좋으셔? 어머니가 못 먹고 잘 못 주무셨는지 탈진하셨어. 내가 옆에서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아. 심리적인 충격도 큰 것 같다고 해서 내가 곁에 있어 드려야 할 것 같아. 전 울면서 말하는 남편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골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어머님이 계시는 지역 은행에 근무할 지점이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TO가 생긴 지점에 당당히 입사 지원까지 했죠. 저는 남편과 아예 시골로 내려갈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사를 하는 계획에 대해 본격적으로 상의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예 시골로 내려오자. 나도 당신도 서울에서 지내는 거 마음 안 좋잖아.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아버님 떠나보내고 나니까 살아계실 때 곁에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 우리 부모님 집도 여기서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서 서울보다 접근성도 좋은 것 같아. 여보, 괜찮겠어? 그럼 당신 은행은? 난 벌써 이직 자리 다 알아봤지. 당신만 준비하면 되는데? 진짜? 여보, 정말 큰 결심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나 처가 식구들한테도 정말 잘할게.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당신 몸도 챙겨.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의기투합해서 고향에 자리 잡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지역 은행 자리에 도전하고 있었고 남편은 서울에서 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있는 군청에 계약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험도 매년 보는 공개 채용과 달라 분야만 맞으면 수시로 시험 공고가 뜨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계약직 공무원에 지원하게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어서 고향에 자리 잡으라고 살펴주셨는지 저와 남편은 고군분투 끝에 성공적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사까지 하고 나니까 새 출발하는 기분도 들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사를 마치고 남편에게 다짐을 하듯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자. 양가 부모님께도 잘하고 우리 부부도 여기서 단란한 가정 만드는 게 내 꿈이야. 난 당신만 있으면 다 잘할 수 있어. 서울에서는 어머님 걱정에 밤잠까지 설치던 남편이 고향에 내려오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편안해 보이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니까 정말 잘 내려왔다 싶었습니다. 친정이 있는 지역까지도 차로 1시간 거리라서 위치적으로도 저도 불만이 없었어요. 그렇게 앞으로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정말 산 넘어 산이더군요. 어찌나 인생이 구말리 같은지 참 힘들더라고요. 고향에 내려오고 1년 반 정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듬직한 아들까지 낳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돌보느라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아이를 볼 때 벌어졌던 거예요. 처음 고향에 내려왔을 때는 생기도 넘치고 밝았던 남편이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갑자기 살도 빠져서 평소 잘만 입던 바지가 헐렁해 보일 정도였죠. 저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옷을 입는 남편이 바지가 크길래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다이어트 해? 애는 내가 낳았는데 왜 당신이 다이어트를 해? 세상에, 이거 바지 허리 남아도는 것 좀 봐. 어? 바지가 왜 이렇게 커졌지? 벨트라도 할까? 그래, 벨트라도 해봐. 남들이 보면 마누라가 남편 옷 사이즈도 모른다고 막 욕하겠다. 그때 남편이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맨날 입던 바지가 헐렁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도 바지가 크다 싶었는지 벨트를 찾아서 허리에 벨트를 찼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른 남자가 벨트를 하니까 정말 강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걱정되는 목소리로 재차 물었어요.
여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살이 빠지는 게 말이 돼? 아니야. 내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런가? 밥을 먹어도 뒤돌면 배고프더라. 계약직 공무원이 뭐가 그렇게 바빠? 기간 정해져 있다고 너무 막 부려먹는 거 아니야? 군청에서 누가 당신한테 힘들게 해? 아니야. 내가 아직 적응 중이라 그렇지 뭐. 곧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그냥 적응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새로 적응하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새로 적응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워낙 남편이 힘든 내색을 안 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바지 허리가 남을 정도로 살이 빠진 남편을 위해서 옷을 사온 겁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옷을 사다 주니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냥 벨트하고 입어도 되는데 당신 옷이나 사지. 밖에서 일하는 당신 옷을 사줘야지. 내 옷을 왜 사? 옷이 날개라더니 잘 맞네. 당신이 사다 줘서 그런지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당신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알아? 정말? 내가 그랬어? 그래. 당신 요새 잘 웃지도 않고 같이 밥을 먹어도 통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니까. 누가 텃세 부려? 아니, 그런 거 없어. 당신도 적응 중이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힘내. 우리 집 가장이 기죽어 있는 모습 보면 내 속이 편하겠어? 누가 텃세 부리면 나한테 말해.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그래, 난 우리 마누라 있어서 든든하다. 오랜만에 활짝 웃는 남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안심하는 것도 잠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사준 지 얼마 안 된 새 바지를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살피고 있었는데 엉덩이 밑쪽이 찢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책상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엉덩이 밑에가 찢어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불러서 바지를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여보, 바지 이 구멍 뭐야? 당신 어디 산에서 굴렀어? 바지에 흙먼지도 그렇고 몇 년 입은 바지처럼 이게 뭐야? 아, 그게 군청에서 시설 점검 나갔다가 넘어졌는데 구멍이 난 줄을 몰랐네. 당신은 전산 담당인데 왜 시설 점검을 나가? 일손이 부족해서 지원 나간 거야. 다신 그런 일 없어. 새 바지가 찢어져서 어떡해? 지금 바지가 문제야?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넘어졌으면 당신도 어디 다쳤을 거 아니야. 다친 곳은 없어? 난 괜찮아. 아이, 벌써 며칠 전 일인데. 난 멀쩡해.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렇게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녀. 아, 속상해서 정말.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면서 하소연을 내뱉었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살도 빠지고 심지어 다치는 걸 보니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 속도 모르고 속마음이 튀어나오고 만 겁니다. 그 후 저는 집에서 애를 보다가도 남편이 집에 오면 유심히 살펴보게 됐어요. 오늘은 어디 다친 곳 없나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마시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털어놨으면 좋겠는데 자꾸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술에 취한 남편 겉옷을 벗겨주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남편 겉옷을 벗겨주려다가 저는 목 부근에 있던 상처를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목에 상처 이거 뭐야? 또 어디서 이렇게 긁혀서 온 거야? 아휴, 왜 그래? 나 머리 아파. 누가 당신 목이라도 졸랐어? 목에 멍도 있고 핥긴 자국도 있어.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휴, 왜 그래? 나 피곤하다고 했잖아. 남편은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저한테 소리까지 치면서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상처난 남편 걱정한 게 잘못한 겁니까? 이유는 말도 안 하고 화만 내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소리쳐? 지금 장난해? 아주 내일 정신만 차려봐. 술 취한 사람 바가지 긁을 수 없어서 그렇게 저는 남편을 그대로 둔 채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침이 찾아왔고 저는 해가 뜨자마자 남편을 깨우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목에 그 상처 뭐야? 대체 뭐하고 돌아다녔어? 이거 어제 회식했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서 다른 사람이 풀러둔 넥타이 매보려다가 이렇게 된 거야. 뭐야? 술 먹다가 남의 넥타이를 당신 목에 둘렀다고? 대체 무슨 회식을 하길래 그런 짓을 해? 술 마시다가 기분 좋으면 넥타이 이마에도 묶잖아. 그러다가 목까지 왔나 봐. 직원들끼리 놀다 그런 거야. 한 번만 좀 봐줘. 내가 못 살아. 당신 어제 나한테 소리 지른 거 알아? 아주 한 번만 더 그러면 얄짤 없을 줄 알아? 알겠어. 내가 미안해. 남편은 회식하다 그런 거라면서 제 말에 반박했어요. 달리 알아볼 방법이 없던 저는 그저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야근한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촉이 발동하기 시작했죠. 자꾸 야근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니까 저는 이상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자의 촉은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핸드폰을 자꾸 숨기고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면서 밖에서 받고 오는 것도 너무 수상했죠. 그러던 중 주말인데 일이 있다면서 차를 끌고 나가는 남편을 보고 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주말인데 무슨 일을 하러 간다는 거야? 그게 주말에 출근하면 수당 나오잖아. 그냥 겸사겸사 밀린 업무도 있고 해서 일 좀 하고 오려고. 횡설수설 말하는 남편이 저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일이 있다고 출근한다는 사람을 다짜고짜 못 가게 말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미심쩍었지만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봤는데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걸고 갑자기 내부 청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심지어는 문을 다 열고 환기도 시키더군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의 수상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군청으로 출근한 남편 운동화에 흙이 잔뜩 묻어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운동화가 흙투성이니까 너무 이상해서 남편을 보고 따져 물었죠. 당신, 운동화 이게 다 뭐야? 대체 어딜 다녀온 거야? 군청에서 일하다가 긴급 보수할 일이 있어서 또 지원 다녀왔어. 또 지원을 나갔다고? 당신 대체 군청에서 하는 일이 뭐야? 요즘 당신 진짜 이상해. 다 바쁜데 일을 어떻게 못한다고 해. 그냥 서로 돕는 거지. 나 너무 피곤해. 그냥 좀 넘어가줘.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대화도 피하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고 외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배신감까지 치밀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위해서 시골까지 내려왔는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제 이런 의심에 정점을 찍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 터져버린 거죠. 어느 날 카드값이 나온 걸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신용카드로는 주유만 하던 남편이 그때 카드값으로 무려 3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내역을 살펴보니까 노래 주점부터 백화점까지 온통 유흥거리였던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내역서를 숨겨두고 결정적인 외도 증거를 잡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섣불리 따졌다가 괜히 증거만 다 놓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외도 증거 잡는 방법을 검색해서 소형 녹음기까지 구입했어요. 지난번에 남편이 시동이 꺼진 차에서 누군가와 오랜 시간 통화하는 게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대체 무슨 통화를 하는지 알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녹음기를 차에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2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 안색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저는 바람도 체력 좋은 놈들이 피는구나 싶었죠. 그 후 저는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남편 몰래 군청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군청에서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남편을 의심했던 제가 한심할 정도로 제가 목격한 장면은 처참했어요. 바로 제 남편이 다른 직원들한테 쌍욕을 들으면서 잡초를 뽑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장면은 이랬어요. 한 직원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남편을 발로 툭툭 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여기 안 보여? 잡초를 뽑으라고 잡초를.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눈 뜬 장님이 따로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계약직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오늘 아침에도 나보고 인사 똑바로 안 했지? 나 보면 바로 달려와서 90도로 인사부터 하라고 했잖아. 오늘 여기 있는 잡초 다 뽑고 들어와. 알겠어? 모가지가 뻣뻣한 것 같으니까 고개 팍 숙이는 방법부터 잡초 뽑으면서 배우고 들어와. 목장갑을 끼고 잡초를 뽑는 남편을 둔 채 두 사람을 낄낄거리면서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한 걸음에 남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리치더군요. 여보, 전화도 없이 여긴 왜 왔어? 지금 그게 문제야? 저놈들 뭐냐고. 그동안 대체 무슨 꼴을 당하고 있던 거야? 여보, 일단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내가 부탁할게. 내가 차키 줄 테니까 얼른 집에 가. 같이 가. 당신 여기서 일하는 거 나 1분 1초도 못 봐. 제발 여보, 당신이 이럴수록 내가 더 비참해져. 제발 내가 부탁할게. 남편은 저한테 애걸복걸하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차키를 쥐어주면서 제발 먼저 집에 가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쩔쩔매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차로 갔어요. 차에 탄 순간 저는 제가 설치해둔 녹음기가 떠올랐죠. 저는 허겁지겁 녹음기를 재생했고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지옥 같은 곳에 남편을 두고 제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녹음기를 들고 잔뜩 화가 난 채로 쳐들어갔던 겁니다. 군청에 들어서자 아까 잔디밭에서 남편을 발로 툭툭 치던 2명의 직원 중 다른 한 명이 남편한테 종이를 던지면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야, 계약직! 서류 똑바로 못 봐? 그렇게 남의 서류 하나하나 지적을 하더니 왜 네 보고서는 이따위야? 다시 해와! 표준 양식으로 작성한 건데 새로 하라고 하시면 어떤 양식을 써야 하는 건지. 내가 그것까지 알려줘? 여기가 유치원이야? 여기 직장이야. 넌 잠깐 일하고 떠날 계약직이라 이렇게 대충 일하냐? 네가 날 까려고 발악해도 난 절대 안 잘려. 알겠어? 이 잔챙이 새끼야.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제대로 머리 꼭지가 돌아가고 만 겁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쥔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 공무원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누구한테 잔챙이래? 성질머리가 그따위니까 머리숱도 다 날아갔지. 뭐? 잡초를 뽑으면서 고개 숙이는 법을 배워? 넌 인성교육부터 똑바로 해. 머리숱도 몇 가락 없는 게 어디서 훈수질이야? 뭐? 당신 말 다 했어? 당신 뭐야? 나 이영환 와이프다. 네가 지금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려? 네가 먼저 여길 떠나나 내 남편이 먼저 떠나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군청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저를 쳐다봤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니까 옆에서 거들던 직원이 저를 보고 대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그러는 니들은 왜 세트로 군청에서 지랄인데? 나 정정당당하게 세금 내는 시민이다. 왜?
지금 여기 다 세금으로 돌아가는 건데 내가 왜 큰 소리 못 치는데 왜? 너희 둘 딱 기다려. 다신 여기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당신 이리 와. 저는 남편을 보고 소리쳤고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눈물만 닦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남편한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전상 관리하다가 내 윗선임이 외국인 근로자들 급여 절반 떼먹고 있다는 걸 알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날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임금을 떼먹어? 그걸 어떻게 떼먹었는데? 외국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약서 2장에 도장을 찍게 한 거야. 한 장은 원래 급여가 적힌 계약서였고 다른 한 장은 원래 임금의 절반 금액이었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절반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주고 통장 관리까지 직접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인력사무소에 알선 대가로 돈도 찔러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외국에서 돈 벌겠다고 한국까지 온 사람들이잖아.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동안 9급과 7급 공무원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둘이서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우선은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범죄가 들키니까 남편을 괴롭히면서 나가게 하려던 거였죠. 진짜 비열하고 비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동안 남편이 고발이라도 할까봐 아예 감시까지 하고 있었다는 말에 저는 속이 썩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바람 피는 줄 알고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미안해. 당신이 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그만둘 수 있어. 당신이랑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내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써. 그동안 남편과 저는 쌓여있던 오해를 드디어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녹음기를 설치했던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남편이 차로 출퇴근을 시키던 것까지 다 녹음된 상태였죠. 결국 괴롭힘 증거까지 생생하게 다 남아있게 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다음날 경찰에 두 공무원을 바로 고발했어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무원 비리와 직장 내 갑질을 밝히는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땡땡 군청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조작과 말단 직원한테 갑질 및 괴롭힘을 주동했던 2명의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제가 쓴 글은 그 동네 맘카페에 퍼지기 시작했고 또 다른 증언들이 속속히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계약직 신입 직원들까지 괴롭혔다는 증언들이 폭주했어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증언들을 보니까 정말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였어요.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실무를 하면서 일을 배우는 제도가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떡을 돌리라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강요합니까? 심지어 피해 직원은 전화 통화를 녹음했던 파일까지 같이 올렸더군요. 그 피해 직원이 쓴 글에는 정말 처참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공무원 집단에서 누군가를 비리로 고발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워낙 좁은 사회다 보니까 익명으로 신고해도 누가 신고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고를 망설였는데 이 글을 보니까 지난 과거가 떠올라서 용기 내서 글을 씁니다. 저 2사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피해자 계속 나올 겁니다. 저는 보관하고 있던 통화 내용 같이 올립니다. 부디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까 익숙한 목소리로 신입 공무원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무원은 첫발 내딛는 게 중요한 거 알지? 15 끝나면 나한테 제일 먼저 똑 돌려. 알겠어? 눈치껏 해, 눈치껏.
내 말대로 안 하면 앞으로 사회생활 힘들어질 줄 알아. 정말 자기가 뭐가 되길래 남의 사회생활까지 지고 흔들려고 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신호탄을 쏘자 여기저기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군청 공무원들의 비리와 괴롭힘이 작은 동네를 뒤집었어요. 결국 어머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남편을 부둥켜 안은 채 목 놓아 우셨습니다.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침만 됐어. 아니에요. 다 제 선택이에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하구나. 내가 널 봐서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어머님은 하염없이 울면서 남편을 끌어안고 우셨어요.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님 먼저 떠나보내고 어머님께라도 더 효도하려던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속이 너무 썩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모든 증거를 모아서 고발한 결과 주동자들은 결국 직위 해제 처리가 됐더군요.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을 떼먹었던 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도 너무 많은 비리가 밝혀지면서 징계위로부터 직위 해제 처리까지 된 거죠. 이런 불명예 퇴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은 마지막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남편을 찾아와서 빌기까지 했어요. 영환 씨, 내가 잘못했어. 나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셋이야. 영환 씨랑 합의를 봐야 직위 해제라도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와, 자기들 밥그릇 뺏길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 어찌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남편은 기가 막혔는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는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쳤어요. 당신들만 지킬 가정이 있는 줄 알아? 당신들이 돈 떼먹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끝까지 이렇게 이기적이야?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알겠어? 영환 씨,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남편이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매달리는 꼴들이 우습더군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냉수를 한 바가지 떠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보이자마자 물을 냅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초겨울에 냉수를 뒤집어 쓴 두 사람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어디서 살려달라는 말이 나와? 그동안 니들 둘이서 했던 짓 생각하면 직위 해제도 모자라. 알아? 냉수 맞고 정신이나 차려라. 한 바가지 더 맞기 싫으면 썩 꺼져. 제가 바가지를 던질 기세로 소리치자 얼굴에 있는 물기도 제대로 못 닦고 주랭랑을 치더군요. 저는 도망치는 둘을 보면서 남편과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크게 웃었던 것 같아요. 결국 군청에서 쫓겨난 사람은 남편을 괴롭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군청에 남아서 맡은 바 일을 다 할 수 있던 건 남편이었어요.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작은 실수에도 다들 예민하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처음부터 어른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냈던 것도 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너그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보내게 됐답니다. 우리가 주변 실수에 조금만 관대해진다면 아마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살기 팍팍한 세상이라도 서로 좋은 말과 배려의 말을 건네다 보면 훨씬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고발로 다른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변화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남편도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과거를 떠올려 보니까 울고 웃는 세월이 많았던 것 같네요. 아, 그리고 그때 카드 내역서에 있던 백화점 사용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선물을 해줬던 거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한 게 참 부끄러웠어요. 그때 갑질 공무원들이 남편한테 뜯어간 돈을 갚는데 백화점 돈은 왜 안 주나 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거 내가 처가댁 갔을 때 장모님 겉옷이 얇아 보여서 내가 산 거야. 뭐? 에이,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엄마도 말 안 해서 나 진짜 몰랐어. 밍크 코트라도 사드렸으면 자랑했을 텐데 그냥 기본 외투라서. 당신이 신경 써준 게 중요하지. 고마워. 당신이 잘하는 만큼 나도 정말 잘할게. 우리 지금처럼 더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와 남편은 대화로 오해를 풀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저도 복직을 했고, 이제는 남편과 같이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답니다. 남편은 계약이 끝나면 당분간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처가에도 똑같이 잘할 남편이었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하라고 했죠. 큰 사건을 겪었던 만큼 남편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참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도 딸이에요. 저도 얼른 어머님이 예전처럼 활짝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고맙다. 내가 정말 며느리 복이 많은 사람이야. 저는 시부모님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향에 내려와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머님과도 부쩍 가까워졌어요. 역시 사람은 알려고 하는 만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내면서 즐거운 가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힘든 순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 잘 꾸려나갈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